사실 올해에는 굉장히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에도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공장 캐파를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관련 당국에서 좀 허가가 좀 안 나다 보니까 약간 좀 지연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 생산 물량이 또 원활하지 않은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 양산 체제를 빨리 좀 갖춰야 되는데 이게 뭐 모델 론칭 자체도 굉장히 좀 지연이 됐는데 양산 올라오는 것도 또 좀 약간 좀 슬로우한 모습, 여러 가지로 좀 해결돼야 되는 외부적인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기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는 그게 그런 것들이 좀 노출되는 1분기, 뭐 이때 시점이 제일 힘들고 그 이후로는 조금 완화되는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일 연구위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사실 완성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저PBR 관련돼서도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특히나 밸류업 수혜를 받는 자동차 업종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차 2월 글로벌 판매가 나왔잖아요. 네, 분석 맞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2월 글로벌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조업일수 차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1월 달에 설 연휴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공장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단순히 이제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다 늘었다 뭐 이걸 가지고선 판매가 좋았다 나빴다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좀 특징적인 부분은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는 다소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내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 연 초반까지는 대기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내수에서 수요는 좀 상당히 좀 부재한 모습이 나타났고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최대 판매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1월달, 2월달 들어와서는 다소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브랜드를 보게 되면은 토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차들이 하이브리드를 무기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 증시를 또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자동차 업종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좋았습니다만 요 이유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 뭐 현대차나 뭐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될 텐데 이런 저PER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미국이나 이런 주요국의 증시들을 보게 되면은 성장주, 테크주 이런 것들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쏠려 있고 또 밸류들이 굉장히 높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분산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가치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일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젠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PBR 주식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관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주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또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수는 이제 약했고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보완이 좀 필요한 국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수출 면에서 그리고 이쪽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특징이? 지금 보게 되면은 아중동 시장이 조금 이제는 부진한 모습인데 작년부터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불거지고 있죠. 그러면서 아중동 수출이 약세를 좀 나타낸 모습이 좀 아쉽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의 어떤 좀 지정학적 불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외 시장을 봤었을 때에는 미국 쪽에서의 어떤 판매 물량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조금 더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아직까지도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신차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장 수요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로도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 증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약화됐다라는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잖아요. 하이브리드 쪽은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더 강하게 지금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전기차를 샀었을 때 충전을 못하는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뭐 불안감들이 있죠.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도 이제 뭐 연비도 이제 상당히 좋으면서 어떤 걸 충전에 대한 불안감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친환경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또 매력적인 대안으로 많은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업을 그러면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비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제네시스 쪽에도 하이브리드 라인을 갖추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부분이 있고요. 뭐 기존에도 사실 하이브리드를 잘 했었던 메이커긴 한데 지금 보면 대기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차들은 다 금방 받을 수 있는데 뭐 6개월이나 그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산이 부족한 거죠. 많이 지금 빨리 생산했었으면은 더 많은 수요를 좀 포착할 수 있는 건데 생산 계획 쪽에서 하이브리드를 너무 수요를 낮게 잡다 보니까 좀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요 업종, 자동차 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 더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또 모멘텀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올해는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규제 환경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변화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게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좀 위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투자분들도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수익성에 뭐 한 5년 후, 10년 후를 봤었을 때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작년에 급격하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가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는 고속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약간 기술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죠. 특히나 지난해 겨울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좀 깡통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환경 측면에서도 EU도 올해 선거가 있고요. 미국도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반응 등을 이제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규제를 좀 완화를 하면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내연기관차의 판매 기간을 더 늘리고 그러면서 전기차로 시간을 두고선 또 이제 넘어가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변화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얼마 전에 작년에 발표했었던 연비 규제를 최종 목표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조금 더 완만하게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플랜이 나왔었고요. EU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뒤로 미루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 업체에서는 상당한 좀 리스크를 덜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모멘텀, 포텐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관련된 포텐셜이 그렇죠. 여전히 좀 있군요. 이런 것들이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의 영속성 그리고 리스크 축소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분기 실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중장기 이익의 증가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그런데 완성차 이 업체와 부품 회사들이 좀 차별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원인이 네.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완성차들은 이제 그런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된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PER 4배, 뭐 4배도 안 된다, 뭐 3배대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해 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은 한 7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3배에서 4배가 7배가 되면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제 주가가 올라야지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갭을 지금 좁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도 생각보다 그래도 뭐 PER 보면은 싸네. 약간 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굉장히 많이 이미 시도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네의 사업 영속성은 확보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밸류가 오히려 완성차보다도 많이 높은 업체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밸류에이션 격차에 따른 주가 차이가 올해는 좀 연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는 과거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완성차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수급이나 이런 밸류 올라간 부분들이 기타 부품사들로 이제는 또 확장이 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저는 완성차, 그 다음에 이제 부품사로 확장이 되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네요. 네. 이 보고서를 또 보면 도매 판매 부분 그리고 재고 증가 속도가 빠르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짚어주실 만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 시장 재고 증가 속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아직까지도 재고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조금 더 쌓아야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제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올해 안으로 정상 재고로 돌아갈 것이고 재고가 정상화되면은 이제는 시장의 경제에 그만큼 심화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판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인센티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들은 점점 더 올라가고 판매 가격은 내려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레벨에 대한 문제인데 여전히 전체적인 레벨 자체는 우호적인 완성차 메이커들한테 우호적이기 때문에 관측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엄청난 리스크가 지금 코앞에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좀 겹친다라고 할까요?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테슬라가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고속 성장을 유지를 해왔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분기에도 계속해서 최대 판매를 갱신해 와면서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던 게 지난해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은 사실 올해에는 굉장히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독일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도 이제는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공장 캐파를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관련 당국에서 좀 허가가 좀 안 나다 보니까 약간 좀 지연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양산이 들어가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 물량이 나와야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 생산 물량이 또 원활하지 않은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몇 년 만에 역성장을 하는 뭐 이런 분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시장의 우려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달 판매를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1분기 전체적으로 판매 성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감소할 수도 있는 전년 대비 감소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지금 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한데 그럼 앞으로도 좀 더 주가의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견해이신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주가 국면은 좀 쉽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 이젠 테슬라가 성장으로 돌아설 것인가 이 부분은 일단은 사이버 트럭 양산 체제를 빨리 좀 갖춰야 되는데 이게 뭐 모델 론칭 자체도 굉장히 좀 지연이 됐는데 양산 올라오는 것도 또 좀 약간 좀 슬로우한 모습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독일 공장 이젠 캐파 증설 요것도 지금 계속 좀 허가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해결돼야 되는 외부적인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기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는 그게 그런 것들이 좀 노출되는 1분기 뭐 이때 시점이 제일 힘들고 그 이후로는 조금 완화되는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테슬라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들, 차 업체들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업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규제 환경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나
뭐 이런 친환경차 입장에서는 작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 곡선이 약간 완화가 되는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규제 환경의 변화가 어떤 전기차한테 아주 우호적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단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내연기관차의 판매 기간이 더 길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이쪽은 안 좋고 이쪽은 좋고 이런 그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올해는 가치주 그리고 밸류가 굉장히 낮은 수익성은 좋고 단기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밸류가 눌려 있는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는 현대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종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경제, 뭐 증시에서 가장 큰 줄기라고 하면 당연 AI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는 이건 자동차라기보다는 첨단, 뭐 테크, AI 쪽에도 굉장히 뭐 맞닿아 있는 업체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AI와 자동차 업계,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 AI의 수혜를 또 기대해 볼 만한 어떤 대비들, 준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자동차에서 AI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성과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안전요원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시범 서비스를 많이 했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했던 것들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들어서 좀 반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투자 성과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근데 대신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저희는 SDV,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하는 건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지금 당장 상용화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기술들 그리고 소비자가 그리고 이제 승객이 직접 차 안에서 칵핏에서 느낄 수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을 넣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성 인식을 통해서 각종 기능들을 컨트롤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패널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죠. 뭐 이걸 통해서 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차량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보다도 그 이전에 네. 어떤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AI와의 접목이랄까요? 디지털과의 접목? 그렇죠. 이렇게. 유저 편의성 네. 이런 것들을 강하게 통해서 상품성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요즘 보면은 내연기관차들이 사실은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없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신형 엔진이 들어가서 뭐 가속 성능이나 연비가 확 좋아지고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의 어떤 공간 편의성 그리고 신기술 접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도 알게 모르게 기술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화를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UAM, 네, 하늘 택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고, 근데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미래 성장 분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UAM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굉장히 고성능, 가볍고 성능 좋은 모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터 기술이 또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도 굉장히 가벼우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의 진화하고도 이 UAM의 성공이 또 직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가 아니 뭐 항공사도 아닌데 왜 나르는 차를 만들려고 하느냐? 사실은 거기에서 기반 기술들이 기존의 자동차 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 영역 확장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당장 어떤 수익화 모델에 대한 부분보다도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영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 쪽에 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 왜냐하면 프로토타입을 이제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테이지상으로는 굉장히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뭐 기사들을 보면 이게 딱히 차 업체라기보다는 건설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항공과 관련된 네. 부분들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업계가 이 UAM과 관련돼서 어떤 수혜랄까요? 아니면 개발을 계획하고 있달까? 뭐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슈퍼널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제 UAM이라는 표현보다는 AAM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건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AM은 Advanced Air Mobility의 약자고 UAM은 Urban Air Mobility거든요. 그러니까 UAM에서 Urban이라는 결국에는 도심에서의 어떤 단거리 운행, 요거를 이제 초점을 두고선 개발되고 있는 게 UAM이고 요즘에 AA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AM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AA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천 기술은 뭐냐면은 사실 그 비행이 이제 수직 이착륙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배터리도 이제 탑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항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량, 에너지 효율성도 이제 상당히 또 많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원천 기술들, 그러니까 강력하면서 가벼운 모터, 그리고 가벼우면서 오래가는 배터리, 그러면서도 사람이 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추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또 확보하는 것. 요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건데 이 해결 과제에서 필요한 원천 기술들을 완성차가 가장 잘하는 분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배터리도 그렇고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 또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또 먹거리 분야로 주목을 해볼 만 하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업체에서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투자 관점이랄까요? 어떤 포인트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전략을 세워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어떤 환경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아마도 3월 말 4월 초 이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 중으로 파이널라이즈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초 때 미국 시장의 규제 완화 모멘텀이 한번 이제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이제 EU 쪽에서의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어떤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올해 지금 뭐 3월 달도 그렇지만 2분기 시점에서 규제 환경의 변화가 좀 가시화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정상에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뭐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판매 성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규제 환경의 변화가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와 밸류에이션 회복, 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 밸류에이션 이 측면을 올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선거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대선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나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 이러면은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규제가 단순히 완화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이런 규제들을 다 철폐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어떤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죠. 전기차로 넘어가겠다는 어떤 대전환 자체, 전제 자체를 거부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또 시장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리터 매치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자동차 업체 투자하시는 분들, 이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